안녕하세요. 저는 택시 운전을 하면서 종종 라디오를 듣는 한 중년입니다. 귀가 심심할 때 곧잘 듣곤 했는데 저도 욕심이 나더라고요. 제 인생도 드라마 뺨치도록 스펙타클했거든요. 저는 왕년에 연수입 20억이 넘어가는 공장의 대표였습니다. 배관 파이프를 만들어서 유통까지 하는 사업을 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 기술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꽤나 많은 거래업체를 가지고 있었고 돈도 넉넉하게 벌었죠. 제가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릴 때부터 뼈저리게 가난했던 덕이었던 것 같아요. 가난 때문에 아버지가 스스로 세상을 등지셨고, 가난 때문에 엄마의 병을 고치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봤으니까요. 주르륵 주르륵 눈물을 흘리다 보니까 눈물은 마르고 제 마음속에 남은 것은 도끼뿐이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만난 여자가 있었어요. 저의 아내였지요. 아내는 제가 한 푼도 없고 매일 거지처럼 옷을 입고 다닐 때부터 사랑해주고 있는 그대로 좋아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 그녀에게 항상 했던 말이 "너 커서 나랑 결혼하는 거다. 내가 무조건 성공해서 너 정말로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야. 알겠지?" 친구들은 그런 저를 보고 "너 어른 되면 그 마음 변할걸?" 놀렸지만 순해 보였던 저는 보란듯이 성인이 되자마자 죽기 살기로 일을 해서 성공했고 아내에게 멋지게 프로포즈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만 해도 자동차나 TV 같은 건 꽤나 잘 사는 집에만 있었어요. 프로포즈 하면서 자동차랑 TV를 처갓댁에 건네주었죠. 어머님, 코 찔찔이었던 제가 따님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렇게 멋지게 성공했습니다. 이제 따님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맡겨만 주시면 정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힐 정도로 행복하고 다 가진 여자로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처갓댁 식구들은 저를 참 좋아했습니다. 제가 정말로 잘해드렸거든요. 항상 주말마다 요리를 해드리러 갔어요. 오죽하면 아내가 "주말에는 우리 집 가지 말고 나랑 놀러 다니자. 응? 엄마랑 아빠는 알아서 음식 해드시겠지. 에이, 그래도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살아계실 때까지는 내 손으로 밥 챙겨드리고 싶어." 그렇게 3년간 주말마다 밥을 해드리고 나니 지병이 있었던 장인어른이 하늘로 소천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엄청 아내가 울더라고요. 여보 말이 맞았어. 우리 아빠 챙겨줘서 정말로 고마워. 여보 덕분에 주말마다 아빠랑 함께해서 내가 그나마 후회가 적은 것 같아. 나 정말로 여보한테 잘할 거야. 사랑해. 저희는 더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많은 것들을 나누면서 서로에게 진심을 다했고 평생 시간이 흘러도 우리의 사랑은 돌처럼 다이아몬드처럼 더 단단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그렇게 만들 자신이 있었고요. 그런데 참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단 한 개도 없더라고요. 잘 가동되고 있던 저희 공장에 화재가 났습니다. 1000평이 넘는 곳이 화마에 휩싸여서 무서운 불길에 타고 있었어요.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란 저는 새벽에 일어나 맨발로 공장에 뛰쳐갈 정도였어요.
안 돼. 내가 어떻게 세운 공장인데 이렇게 무너져 내리면 안 돼. 제발, 제발 불 좀 꺼주세요.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고 불길이 치솟아 오르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 소방대원이 온몸으로 저를 막더라고요. 공장이 불탄 거라서 저기로 들어가면 무조건 죽습니다.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유독물질부터 시작해서 옆에 화학공장도 있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저는 안간힘을 써서 공장에 들어가 불을 끄려고 했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했어요. 정말 자식이 불에 타 죽는 것을 보는 심정이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제발요. 19시간 후에 불은 꺼졌고 공장은 완전히 전소가 되었어요. 당장 대금을 내야 하는데 공장은 불에 타 있고 줘야 할 물건은 녹아내려서 형체조차 없었습니다. 돈을 받기 전에 물건을 다 만들어 놓았는데 그 물건들이 타버리니 손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재료값들은 전부 빚이었어요. 그 금액이 10억을 넘었지요. 과학수사대가 와서 합동조사를 벌인 결과 인화였어요. 사람이 저지른 사고였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한 여성을 좋아하던 옆 공장 남자가 저지른 일이었죠.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장에 불을 낸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놈을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도 없었지요. 아내가 펑펑 울면서 저를 말리고 저는 화병으로 죽을 뻔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발작을 일으키면서 쓰러졌으니까요. 현실은 냉혹했어요. 법적으로 제가 보상받을 길은 없었고 빚은 10억이 넘어가고 공장은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자신이 있었어요.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자신이요. 그래서 이곳저곳 돈을 빌리러 다녔죠. 내 사정 알잖아. 돈 좀 꿔주면 진짜 내가 금방 갚을게. 이렇게 공장에 손 놓기가 좀 그래서. 동서가 우리 19년 동창이잖아. 응? 내가 언제 약속 안 지킨 적 있어? 없잖아. 왜 그래? 망하니까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도 전부 등을 돌렸습니다. 그때 아내가 제 등을 꼭 안아주면서 여보, 나도 노력해볼게.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저는 돈이 전부인 사람이었어요. 적어도 그때까지만 해도요.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돈 없는 삶의 서러움을 그 누구보다 절절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아는 아내도 저를 위해서 동창부터 시작해서 교회 사람들한테까지 염치불구하고 돈을 빌리러 다녔어요. 저도 그러느라 집에 잘 들어가지도 못했죠.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니 마음의 여유가 없어졌고 저도 모르게 아내에게 짜증도 많이 냈습니다. 근데도 아내는 저에게 단 한 번도 화를 안 냈어요. 그러던 도중에 사고가 터지게 된 거였지요. 밤 늦게까지 지인들에게 손을 빌리다가 집에 들어갔어요. 집안에 한기가 돌더라고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직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쎄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살금살금 고양이 발걸음으로 조심스럽게 안방문을 연 순간
침대 위에 고지서와 함께 누워있는 아내가 보였습니다. 여보, 나왔어. 아무런 말도 없었어요. 여보, 고요했습니다. 제 목 뒤로 식은땀이 흐르더군요. 쓰러진 아내의 코에 손가락을 대보니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몸은 새우처럼 웅크러져 있었고요. 몸은 미지근했어요. 여보, 일어나. 거짓말 치지 마. 왜 안 일어나? 마치 김첨지 같았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와서 아내에게 줄 곰탕을 사와서 먹으라고 깨웠지만 끝끝내 일어나지 않는 아내. 김첨지의 운명이 바로 저 같았어요. 사인은 심장마비였습니다. 돈을 빌리러 다니면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지병인 고혈압이 점점 심해졌고 그게 결국 심장마비로 이어진 거였어요. 응급실에 간 저는 의사 다리를 붙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내가 심장이라도 꺼낼 테니까 제발 우리 아내 좀 살려달라고. 이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 안 된다고. 제발.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싸늘한 시체가 되어서 영안실에 들어갔고 입관 때 다시 마주할 수 있었어요. 예쁘게 수의를 입고 단장한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 얼마나 슬프고 처량하게 느껴지던지요. 돈이 너무 미웠습니다. 아내 말 들을 걸. 돈이 뭐라고, 사업 다시 성공시키는 게 뭐라고 내 자신을 이렇게 망가뜨렸을까 싶었습니다. 돈 빌리러 다닐 시간에 아내한테 한 번 더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한 번 더 손잡아주고 밥 같이 먹어줄 걸 뼈저리게 후회하며 통곡을 했던 것 같아요. 아내는 살아생전 여행을 많이 다니는 게 소원이라고 했거든요. 저는 울면서 내가 당신 여행시켜줄게. 알겠지? 이 약속은 내가 꼭 지킬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관이 묘소에 들어가면서 저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찢어질 것만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되었고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며 울었던 것 같아요. 사업은 망했고 아내는 죽고 알코올 중독자가 된 저는 꿈에 나온 아내의 얼굴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택시를 잡게 된 거였어요. 저에게 있는 거라고는 멀쩡한 몸뚱아리 그리고 운전면허뿐이었으니까요. 군대 때 운전병으로 일했던 게 꽤나 쓸모가 있었던 거죠. 10수억이 넘는 빚은 파산을 하면서 어느 정도 탕감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갚아야 할 빚이 수억이었고 택시를 하면서 천천히 갚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다시는 돈을 목적으로 두지 않겠다고요. 돈 때문에 많은 것을 잃었으니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하늘에 대고 빌었던 것 같아요. 항상 일을 시작하기 전에도 비록 빚을 갚기 위해서 택시 일을 하긴 했지만 손님들에게 행복한 기운을 전해주고 즐겁게 일하자는 게 저의 신념이었답니다. 그리고 죽은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의 증명사진을 택시 가운데에 두고 다녔어요. 차 타는 것을 좋아하는 아내, 여행 가는 것을 좋아하는 아내를 위해서 저만의 약속을 지키는 행동이었지요. 하여튼 간에 이런 일들로
나름의 사연을 가지고 택시를 운전하던 저에게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래도 취객들도 많이 타고 그러니까 항상 물건을 두고 내리는 손님들이 많았거든요. 지갑부터 시작해서 가방, 돈 등등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얼굴이 보이지 않는 손님이 뒷좌석에 탔어요. 저는 안녕하세요. 어디로 모실까요, 손님? 동작사거리로 가주세요. 빨리요. 엄청 급하고 초조한 목소리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30분 정도 뒤에 손님이 차에서 내렸고 저는 역삼역으로 돌아가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서 택시를 빙그르르 돌리고 있었어요. 2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손님이 탔습니다. 아저씨, 여기 뒤에 쇼핑백 같은 게 있는데요? 그래요? 아까 손님이 두고 갔나? 이따가 경찰서에 전해줘야겠네요. 뒷좌석에 있던 물건을 트렁크에 두었습니다. 한참이나 일을 한 뒤에 밤 11시가 되었을까요? 저는 트렁크 뒤에 있던 쇼핑백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쓱 열어서 안에 물건을 살펴본 순간 기절할 뻔했네요. 5만원짜리가 수백 장이 있는 겁니다. 꽤 큰 쇼핑백이었는데 그곳에 빼곡하게 들어가 있었으니 말 다 했지요. 언뜻 봐도 적어도 수억은 되어 보였어요. 순간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아까 손님이 현금으로 결제했기 때문에 날 찾지도 못할 거고 내가 이 돈을 그냥 쓰면 빚도 쉽게 다 갚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 심란했습니다. 그때 아내 생각이 탁 머릿속을 스치더라고요. 돈돈 거리는 인생을 살다가 아내를 잃게 된 그 일이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 난 더 이상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거야. 그 즉시 바로 차를 몰아서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은 어떤 일로 오셨어요? 택시에 손님이 돈을 두고 가서요. 별일 아닌 듯이 경찰은 저에게 적은 액수면 그냥 가지세요. 어차피 그거 찾아주는 것도 힘들고 10,000원, 20,000원 이런 거면 그냥 땡 잡았다 하세요. 그게 아니라 제가 조심스럽게 추정되는 액수를 말하니까 거기 있는 경찰들 전부 깜짝 놀라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예? 웅성웅성 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마약이나 범죄 관련해서 쓰이는 돈인 걸로 추정을 한 형사들은 저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몇 시경에 손님이 돈을 두고 갔고 인상착의부터 시작해서 그때 찍힌 블랙박스도 전부 확인을 했죠. 나중에 또 조사할 일이 있으면 저를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알겠다고 했습니다. 집에 간 저는 그래, 신고하길 잘했어. 괜시리 마음이 편하고 뿌듯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경찰이 전화가 왔습니다. 네, 선생님. 돈다발 주인은 찾았고 주인분이 지금 출석을 못하는 상황이라서 아드님이 대신 찾으러 오셨는데 선생님을 꼭 좀 뵙고 직접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싶다고 하셔서요. 혹시 시간이 되시는지 해서요. 저는 그 사람의 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라는 사람은 훤칠했고 얼굴도 잘생겼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딘가 슬퍼 보이고 힘이 없는 듯 해 보였죠. 경찰은 저에게
그 돈이 마약 관련된 돈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관련한 돈이었대요. 아휴, 두고 내리길 천만다행이었던 거죠. 그 돈을 들고 그대로 약속 장소로 갔으면 수억을 보이스피싱으로 뜯길 뻔한 거니까요. 그래서 아들이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저에게 따로 만나고 싶다고 요청을 한 거였습니다. 한적한 카페에서 만난 저희 둘은 통성명을 하고 저는 관련 이야기를 아들에게 전해들었어요. 알고 보니 아버지라는 분이 의사라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건물 거래한 게 있어서 큰 돈이 통장에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보이스피싱범들이 알았던 것인지 전화를 해서 꿰어냈나 봐요. 아들이 마약 관련한 걸로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 마약한 거 들키면 바로 징역형이니까 그걸 원치 않으면 돈을 보내라고요. 그러면서 카톡으로 고소장이랑 검사 사칭 명함 이런 거를 보냈나 봅니다. 깜빡 속은 그 의사분은 아들이 감옥에 갈까봐 보이스피싱범의 말대로 돈을 전부 인출해서 약속 장소로 가던 중이었대요. 그러다가 너무너무 긴장해서 택시에 돈을 두고 내린 거였고, 그래서 결국 돈을 뜯기지 않고 고스란히 되찾을 수 있었던 거라고 합니다. 아들이라고 하시는 분은 사업을 하다가 돈을 홀라당 날려먹으셨대요. 저랑 비슷한 사연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우울증으로 힘들어했고 돈 때문에 나쁜 길로 새기도 하고 극단적인 시도도 해본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은 그 전화를 받고 정말로 아들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 선택을 한 줄 안 거였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애만 동동 태우며 돈을 들고 아들 살리려고 택시를 탄 거였고요. 아드님은 저에게 살해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10%를 살해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스러워서 꼭 살해하고 싶습니다. 에이, 됐습니다. 제가 살해금 받으려고 돈 준 것도 아니고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니까 그런 건 괜찮아요. 정말로 저 돈이라고 하면 이골이 난 사람이라서 정말로 괜찮습니다. 그 아들은 저에게 꼭 살해하고 싶다고 했지만 저는 손살해를 쳤네요. 아버님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해서 충격을 받아 쓰러진 상태고 입원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충격이 커서 뇌출혈이 터졌나봐요. 저는 말했죠. 그러면 아버님 회복되고 나서 퇴원하시면 그때 다 같이 밥이나 한 끼 먹어요. 그거면 저는 됐습니다. 아버님 회복하는 것에만 신경 쓰세요. 저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로의 인사를 주고받으며 그렇게 그곳을 떠났고 저는 괜히 좋은 일을 한 것만 같은 마음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갔어요. 그날은 잠도 잘 오고 밥맛도 좋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 평범하게 택시 운전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날이 있고 나서 1년 뒤쯤이었을까요?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 저에게 벌어졌어요. 뉴스에도 나온 일이었고 그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심장이 쿵쾅대면서 너무 무섭고 악몽을 꾸죠. 대낮에 편의점을 박은 일이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운전하는, 그러니까 무면허 애들이 운전하는 차가 길을 지나가던 제 차를 쾅 하고 박고 그대로 질주한 거였어요. 제 차는 인도로 쫙 밀려났고 편의점에 박고 멈출 정도로 큰 사고였습니다.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앞범퍼가 찌그러지면서 제가 크게 다친 거였어요. 거의 저는 죽다 살아났습니다. 쇄골부터 시작해서 갈비뼈는 다 부러지고 광대 한 몰에 머리를 크게 다쳤으니까요.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뇌가 퉁퉁 부어서 저는 사고 당시 기억을 잃었어요. 머리 뚜껑을 열고 일주일 넘게 중환자실에서 있었습니다. 머리 수술을 받고 죽을 뻔한 고비를 8번이나 넘겼어요. 한 달 동안 수술을 4번이나 받았으니까요. 전신 마취를 4번이나 한 거였습니다. 한 달 동안이요.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고, 고등학생들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도 않았어요. 웃긴 거는 뭔지 아세요? 그 고등학생 부모님들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돈도 없고 자식들 포기한 지 오래니까 병원비는 알아서 마련하라고 하더라고요. 미안한 거는 미안한 거지만 이미 일이 벌어진 걸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요. 아픈 사람한테 이게 할 말인지 정말 씁쓸했습니다. 그 덕에 저는 병원비만 거의 수천만 원을 쓰게 되었어요. 아니, 전부 다 빚이었지요. 돈 걱정을 시작하게 되니까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혼자서 걷지도 못하고 온몸은 수술로 인한 흉터로 끔찍하게 변해 있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하루하루 우울감에 창문에서 떨어지고 싶었어요. 왜 환자들이 병원에서 죽으려고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거였어요. 그래도 나름 평생 착하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일을 겪으니까 다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까지 인생 살아온 순간들이 막 후회가 되는 겁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죽으려고 마음을 먹던 중 갑자기 간호사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누가 찾아오셨어요? 뒤를 돈 순간 한 양복을 입은 신사가 보이더라고요. 처음 본 얼굴이었어요. 누구시죠? 혹시 저 기억하시는지요? 몇 년 전에 택시에 돈을 두고 내린 사람인데 명함을 건네는 겁니다. 선산대학병원 원장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선산대학병원은 제가 입원해 있는 곳이었고 거기 원장이 저를 직접 찾아온 거였습니다. 돈을 두고 간 그분이셔요? 네, 맞습니다. 정말 그날 감사했습니다. 기사님이 아니었으면 전 지금쯤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었어요. 아들 녀석이 사업 망하고 하도 사고를 많이 쳐서 그 전화 받고 진짠 줄 알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통장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아서 가지고 간 거였는데 아이고 하늘이 도왔지 뭐예요. 저의 손을 꼭 잡고 감사의 말을 올린 겁니다. 제가 충격으로 쓰러지고 1년간 병원 생활을 했어요. 아들놈한테 따로 인사를 하고 사례를 두둑히 해드리라고 했는데 기사님께서 거절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나중에 밥이나 한번 먹자고 하셨다고 해서 퇴원 후에 기사님에게 연락을 했는데 사고당했다는 소식을 들어서 저와 그 사람은 서로 엄청 놀랐어요. 자기가 원장으로 있는 병원에 기사님이 있다는 것을 듣고 너무너무 놀랐다고,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을 수 있냐고 하면서요. 그리고 그분은 저에게 제가 한 번 받은 거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날의 감사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지요. 어떻게 해서든 그날의 은혜는 갚을 테니 편안히 몸 회복하는 데에만 전념을 하세요. 그리고 다음날 의사와 간호사들이 와서 저에게 VIP 병동으로 옮기자고 하더라고요. 순간 저는 갑자기요? 8인실 병실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돈이 없는데? 간호사가 슬쩍 와서 저에게 여기 병원 원장님이 특별 관리해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손님이, 아니, 그 병원 원장이 원무과 직원들이랑 사람들에게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저는 극진한 대접을 받게 되었고 의사들이 더 신경을 써준 거였어요. 저를 막대했던 의사조차 고개를 조아리고 조심스럽게 진찰을 해주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이게 권력의 힘인가 싶기도 해서 씁쓸해졌다가 그래도 돈을 쫓지 않고 양심을 쫓은 결과가 꽤나 좋아서 기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치료들이 점점 진행되고 저의 몸도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물리치료부터 시작해서 작업치료까지 재활운동을 정말 이악 물고 했던 것 같아요. 마치 다리 찢기 안 되는 사람을 매일 다리 찢기 강제 연습을 하게 시킨 것과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냥 너무 고통스러운데 꼭 해야 하니까 아내를 생각해서 그 힘든 과정을 이겨냈지요. 1년이 넘었습니다. 몸은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았지만 흉터들이 가득 생겼지만 그래도 삶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어요. 의사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정말로 죽다가 살아나셨어요. 너무나도 대단한 일 하신 겁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앞으로 더 재활운동 많이 하시고 그러시면 운동도 하실 수 있을 거고 정상적으로 생활 가능하실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원 이야기를 들은 순간 저도 모르게 펑펑 울었습니다. 정말로 속에서 우러나오는 뜨거운 눈물이 양쪽 두 볼을 타고 흐르는 게 느껴졌어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렇게 퇴원이 예정되어 있었던 저는 원무과에 가서 돈이 얼마나 나왔는지 확인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병원비는 현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원무과 직원이 저에게 그러길 원장님께서 직접 결제하신 걸로 기록란에 나와 있어요. 그 손님, 병원 원장이 제 병원비까지 전부 다 대신 내준 거였습니다. 너무나도 놀란 저는 토끼 눈을 뜨고 그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니, 어째 돈을 대신 내주셨어요? 저한테 말씀도 없이. 죄송해서 어떻게 해요. 덕분에 특별 대우도 받고 행복했는데 이 정도는 해드려야지요. 다른 병원도 아니고 저희 병원에 귀인이 입원했는데 기본으로 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되려 죄송합니다. 해드릴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서. 너무나도 겸손하고 은혜를 갚을 줄 아시는 분이었던 겁니다. 저와 그분은 그 일을 계기로 굉장히 친해졌어요. 주말에 같이 등산도 가고 외로운 인생을 함께 걷기로 약속하며 아주 친한 친구가 되기도 했죠. 통하는 게 참 많더라고요. 아내를 먼저 일찍 떠나보낸 것도, 그리고 사업이 꼬꾸라졌던 기억들도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만난 친구처럼
익숙하고 친하게 지냈습니다. 저는 사고 이후로 택시를 2번 다시 몰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런 저의 사정을 눈치챈 그분이 저의 일자리를 마련해주기도 했고요. 저는 덕분에 사무실에서 작은 일을 맡아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년도 보장이 되었고 저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였죠. 그러다가 서로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최 사장님은 아내를 어디에 모시고 계시오? 저는 모란공원 양지 바른 곳에 아내를 안치했지요. 세상에, 나도 모란공원에 아내를 안치했는데? 알고 보니 그 의사분의 아내와 저의 아내 둘 다 같은 묘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바로 옆 묘소가 바로 그 의사분의 아내 묘소였어요. 운명이었지요. 너무나도 놀란 저희는 나를 잡고 같이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저는 생전에 아내가 좋아했던 밥막걸리, 그분은 아내분이 주스를 좋아했다고 해서 주스를 들고 갔지요. 서로의 아내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여보가 하늘에서 날 지켜준 덕에 이렇게 좋은 의사분을 만나서 수월하게 극복할 수 있었어. 앞으로 종종 자주 놀러 올게. 남은 인생이 너무나도 쓸쓸할 것 같았는데 참 다행이야. 중마고우 같은 동지가 생겨서. 눈물을 훔치던 그 의사분도 저의 아내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말년에 안 좋은 일이 생길 뻔했는데 남편분 덕분에 제가 살 수 있었어요. 앞으로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로에게 가족을 전부 소개해 주었네요. 그 뒤로도 계속 만나면서 꾸준히 우정을 유지해 갔습니다. 그분의 아들은 사업 실패로 인한 우울증에 시달렸고 그 심정을 너무나도 잘 아는 저는 아들과 함께 자주 만나면서 힘들고 서러운 마음을 공유했어요. 부모님이라서 더 말 못하는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걸 나누면서 그 녀석은 점점 밝아지게 되었고 결국에는 다시 취업도 하고 새롭게 일도 시작하면서 인정받으며 살게 되었네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녀석은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지요. 내 아들이 장가를 간 것처럼 아주 기쁘다. 장가 가서 행복하게 잘 살고 가정 꾸려서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 마음껏 느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모두 기사님, 아니, 선생님 덕분입니다. 인생의 스승님, 정말 감사합니다. 9번 마음 다쳐도 한 번 웃으면 되는 거라고, 그게 인생이라고 다독여 주었네요. 그리고 그 녀석의 결혼식 날, 갑자기 마이크를 잡은 그 녀석이 저를 제2의 아버지로 소개하면서 저에게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택시 뒷좌석에 탄 손님으로 만났던 관계가 점점 발전해서 이제는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의 소중한 친구가 되었다는 사실이 참 기쁘고 감사하네요. 인생이란 정말로 인연이 어디서 만들어질지 모르는 것 같아요. 교통사고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었던 저에게 천사처럼 도움의 손길을 건네준 사람이 몇 년 전 제가 돈을 찾아준 그 사람이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돈돈거리는 인생을 놓아주고 이제는
삶의 본질을 찾아가기 시작하니까 조금씩 삶이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하늘에 있는 아내에게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하늘에 가려고 합니다. 아내 말이면 뭐든 다 할 듯 했는데 제 곁에 없으니 늘 쓸쓸하기는 하지만 아내에게 표현해야 했던 그 마음들을 지금 제 곁에 남아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표현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려고 해요. 좋은 말만 하고 좋은 생각만 하고 행복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또 복이 올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날이 추워지니 몸 조심하시길 바라고 또 건강 조심하세요. 건강이 안 좋아지면 평범했던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모두 건강한 삶, 운동하는 삶, 발전하는 삶 살아봐요. 그럼 저는 여기서 사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셨길 바라고 되게 평안하고 행복한 기운이 많이 샘솟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